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아 어디에 썼는지 검찰이 일부 사용처를 파악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과연 어디에 쓰였을까요? 첩보 활동이라도 했던 걸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검찰이 밝힌 내용입니다. 36억 5천만 원을 받아서 기치료 받고 주사 맞고 지금 그런 용도로 썼다는 거예요. 네, 검찰이 이제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만 전 비서관의 증언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뿐 거기에 대한 용처는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재만 비서관이나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관련돼서 연결된 혐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네. 아마 이 차원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단히 협조를 했을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사용에 대한 용처를 확인해 본 결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사를 맞거나 기치료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결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의 모든 비용들의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집행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건강은 국가 안보 기밀이다. 뭐 이러더니 결국에 대통령 뭐 건강 아니면 뭐 미용 여기다가 특활비를 쓴 거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거 받아들이는 국민들께서 많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의 입장을 밝힐 때 그깟 그 더러운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처지가 됐느냐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자신의 기치료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주사를 맞는 비용에 사용하기도 했고 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뭐 의상비를 사용하는 최순실 의상실을 운영하는 비용을 내기도 했고 또 지금 문고리 3인방한테 일종의 이제 매달 300만 원에서 800만 원씩 경료비도 지원하고 뭐 휴가비 쪽으로 또 명절 지원 그 어떤 경력금 쪽으로 또 돈이 나가기도 하고 이런 데 돈을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삼성동 사저를 또 관리하는 비용으로도 사용했다고 하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그 더러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것은 국가 예산으로 들어온 돈은 그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른바 기업들한테서 받는 돈은 이른바 뇌물성으로 받고 뇌물성이라고 인식을 했지만 특활비는 그냥 본인이 가져가서 써도 되는 돈쯤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국민 세금이면 이게 명확하게 써야 되는 용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특히나 특수공작비에 대한 그 자금들이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건데 이건 대한민국에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게 되는 특수공작 요원들이 활동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 돈을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용했다는 건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다만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건 대통령이 옷을 구입하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치료를 하기 위한 비용들은 얼마든지 국가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이를 위한 특수활동비가 다 존재를 하고요. 근데 그렇다면 왜 무리하게 이 내용들을 위해서 사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용했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건데 비선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순실 씨를 빼놓고선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최순실의 존재를 숨겨가면서 이 모든 일들의 중간에 최순실 씨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출처가 드러나지 않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손을 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첩보 활동 하는데 이제 써야 되는 돈으로 보이는데 그 돈을 저는 또 놀랬던 게 최순실 씨 전화요금 내는데도 썼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봐야 됩니까? 이거?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알고 있었던 바처럼 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그리고 문고리 3인방 그 주변 측근들 하다못해 최순실 씨 뭐 친인척이라고 할 수 있는 장시호 씨 이런 사람들하고 이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통화한 게 뭐 거의 1000여 차례에 해당이 된다. 뭐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차명폰을 구입하고 거기에 따르는 요금을 내는 비용조차도 특수활동비로 사용을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지금 이번 검찰에서 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이 일종의 이제 본인이 그
국정원에서 돈을 받으면은 쌈짓돈처럼 사용해도 되겠다고 하는 인식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지금 받았던 돈들의 상당 부분이 이 박 전 대통령 비선 실세나 측근 관리 그리고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용도에 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비용을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이고 이 얘기는 곧 뒤집어서 말하면은 박 전 대통령이 이게 깨끗하지 않은 돈이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것이고요. 제가 또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하고 이른바 경제공동체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뭐 법률적으로는 경제공동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은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같은 호주머니를 사용했다고 하는 논리가 성립돼야 하는데 그동안의 특검이라든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똑 떨어지는 게 조금 적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활비 사용처가 나오면서 똑 떨어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정황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문고리 3인방한테 전달했던 이른바 격려비용이라는 게 어떻게 전달됐냐 하면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금고에다가 보관했다가 박 전 대통령이 달라고 할 때 박 전 대통령한테 주면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한테 그 돈을 건네고 네. 그 자리에 문고리 3인방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 지금 증언이 나왔고요. 그럼 최순실 씨가 그 돈을 받아서 다시 문고리 3인방한테 돈을 줬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경제공동체라고 하는 이른바 같은 호주머니를 쓰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나중에 가서도 이 뭐 더 추가로 적용된 혐의나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뇌물죄의 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문고리 3인방 뭐 휴가 비용 관련해서요. 네. 최순실 씨 메모가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최순실 씨가 국정원 돈 관리까지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상실에 대한 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차명폰 이 모든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용 내역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순실 씨를 빼고서는 사실 연결이 잘 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씨가 이 내용들이 좀 깊게 관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요. 그리고 이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인물들은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죽게 되는 그 이춘상 보좌관을 포함해서 총 4인방에 대한 활동들이 다 1998년도부터 최순실 정윤회 부부에 의해서 같이 함께 공동체로서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 비선 실세로서의 자금을 활용하는 과정 속에서 최순실 씨가 적극적으로 깊게 개입됐을 확률들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뭐 휴가 비용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이전에 의혹이 나왔던 것이요. 이 문고리 3인방이 강남에 아파트를 샀는데 이거 혹시 국정원 돈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네.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추정컨대 국정원에서 박 전 대통령한테 전달했던 돈 외에 문고리 3인방한테 이른바 떡간 명목으로 이른바 돈을 좀 쥐어줬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나중에 모아가지고 뭐 서초동이라든가 그리고 또 삼성동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씩 다 세 명이 다 샀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실제로 이 문고리 3인방한테 들어간 돈이 한 9억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갔고 네. 뭐 매달 300만 원에서 800만 원씩 돈을 받았고 별도의 어떤 경력금 쪽으로 또 떡간 명목으로 또 돈을 받았다고 하면은 사실 거꾸로 말하면 돈 한 푼도 안 쓰고도 생활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문고리 3인방은 거의 외부 접촉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뭐하러 이렇게 많은 돈을 쥐어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월급 봉급 받는 거는 거의 고스란히 저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돈을 모을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오고 네. 그 돈은 나중에 뭐 아파트 구입 명목이라든가 어떤 돈으로든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뭐 나름대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돈이 됐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활동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고리 3인방에게 전달된 활동비가 9억 7,600만 원이다. 지금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뭐 봉급은 안 쓰고도 생활 가능했던 네. 거 아니냐 이런 추론을 좀 해주셨는데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재산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연봉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연봉만큼 재산이 꾸준히 늘었더라 이런 네. 얘기가 이전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인이 연봉을 크게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게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이 늘어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사적으로 집행해야 될 많은 내용들을 부정한 돈으로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증가액보다는 앞서 얘기했던 문고리 3인반의 재산 증가액들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과도한
결과원 금액들을 받아서 그게 문고리 3인방이 스스로가 착복하는 형태로 사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중간에 또 전달해서 함께 사용한 사람들이 있는 건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됐다고 보지만 아마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게 됐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더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러난 이 고리를 통해서 누군가 또 돈을 받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사 비용 그리고 내곡동 사저 구입 비용 이건 어디서 난 거냐 이 의혹도 풀리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쭉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36억 정도를 돈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사용한 금액, 지출 금액들을 다 빼고 나면 한 11억 정도의 행방이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돈이 과연 어디로 갔는가 이걸 좀 볼 수밖에 없는데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지금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의혹은 있지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드러난 금액들을 보면은 앞서 이제 빨간 포스트잇에 이렇게 적혀 있는 최순실 씨가 이른바 문고리 3인방한테 그 줬다고 하는 돈들이 액수가 적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포스트잇을 이미 이제 뭐 노승일 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거를 문고리 3인방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서 아 이게 그 이른바 경력임 쪽으로 나간 돈이구나라고 이제 검찰은 특정을 하고 본 것이죠. 예. 근데 나머지 박 전 대통령한테 직접 넘어간 한 11억 정도의 금액은 이 3명 문고리 3인방이 확인하지 못한 방식으로 돈이 나갔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그거를 검찰에서 특정해서 어떤 돈으로 썼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빈 공백을 지난번에 이제 삼성동 사저를 67억 5천만 원에 팔고 내곡동 사저를 28억 원에 샀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곡동 사저를 먼저 샀어요. 그럼 그 계약금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냐? 네. 그리고 이사 비용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였는데 이사 비용은 누가 댔고 또 거기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뭐 하다못해 집에서 누구나 다 이제 평범한 서민들도 이사할 때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 돈은 그러면 누가 댔느냐? 이런 의혹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일부 사용 내역이 드러났는데 앞으로 들여다볼 부분이 아직 많아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끊겼던 판문점의 연락망이 어제 개통이 됐습니다. 남북 관계는 훈풍이 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래 가다가 뚜루 마지막 달력을 넘기도록 너는 결국 오질 않고 새해만 밝아서 기뻐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만 울었어. 내게 1월 1일은 없다고. 내 달력은 끝이 아니라고. 30일이라고 33일이라고 네가 올 때까지 나에게 나지.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네, 어제 2년 만에 남북 간의 통화가 재개가 됐습니다. 남북 간의 밀당은 이제 끝난 걸까요? 자, 일단 의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것인가 이겁니다. 네. 자,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좀 봤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에 8명이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찬성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치르겠다는데 반대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 문제를 넘어서서 여기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한 의제가 과연 어떻게 다뤄질 것인가는 좀 별도의 문제입니다만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한반도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 고조가 되고 있었고
올해 3월달 같은 경우는 미국이 데드라인으로 설정했을 정도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한반도 위기가 거의 그 최고조까지 달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네.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북한이 참가를 통해서 최소한도로 대화의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환영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그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핵화를 위해 얼만큼 북한이 양보할지 우리 정부의 노력들이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일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과 어떤 식으로 논의가 이어지는지 봐야겠는데 오늘은 일단 아직은 통화가 안 됐다고 합니다. 오후에요. 자,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궁금한데 일단은 속초시에서요. 북한 선수단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예, 배로 들어오는 방안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좀 소개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부 차원에서 미리 얘기가 돼서 준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속초시가 먼저 나서서 이쪽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고 홍보를 하는 것인지 이건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속초항은 금강산 관광을 잇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북한 고성항하고 연결할 수 있는 해로가 다녔던 그러니까 현대 아산의 배가 다녔던 그런 이제 곳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평창하고 거리도 사실 1시간 안쪽 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아예 해로를 통해서 북한에서 그 선수단이 입국을 하면 네. 속초 입장에서는 이번에 덕분에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이 입국함과 동시에 금강산 관광 해로를 뚫는 이런 이중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 그런 상징적인 조치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그 고성이라든가 속초의 관광 산업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욕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도 뭐 사실은 배를 타고 금강산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속초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가 앞으로 좀 좋아지게 될 경우에는 금강산 관광 문제가 틀림없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들을 좀 같이 동시에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북한 선수단이 한 네 차례 정도 그 방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3차례 정도는 고려안경을 통해서 방문을 했었고요. 한 번 정도가 지금 이제 하늘길로 주로 왔고 육로를 통해서 방문을 한 적이 이렇게 해로를 통해서 한 번 방문한 적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은 고려항공을 타고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은 육로를 통해서 또 도라산이나 아니면 고성 CIQ 쪽으로 방문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바닷길이나 아니면 하늘길로 온 적은 있는데 지금 네. 육로로 올 것인가 이것도 관심입니다. 이게 또 갖는 네.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따라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가능하면 육로를 통해서 북측에 이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단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이제 내려오게 됐을 경우는 사실 평창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거리가 깁니다. 따라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환경들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충분히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최악의 선택을 만약 가정했을 경우는 하늘길을 선택했을 가능성이라고 보는 건데 고려항공을 타고 대표단으로서 예를 들어 최룡해 부위원장을 내려보내게 됐을 경우는 최룡해 부위원장은 이 대한민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기도 하고요. 고려항공도 이 북한 측에 있는 항공으로서의 제재 대상입니다. 이 제재 대상의 인물이 제재 대상인 고려항공을 타고 넘어오게 되는 경우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 북한이 김정은이 보여주고 있는 여지까지의 모습들은 일단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지만 그 이후로 아직 조건을 제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따라서 어떤 조건을 달고 이 대화를 이끌어 갈지에 대한 여부를 좀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가 비용을 지원하는 문제도 이게 유엔 안보리 그 제재 결의에 좀 저촉되는 거 아니냐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 뭐 정부 당국자가 이렇게 고위 당국자가 그런 식의 어떤 발언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개성공단도 사실은 우리가 재가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하고 직접적인 교류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네. 과연 우리 정부가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는가 이게 이제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뭐 2000년 호주 시드니 여름 하계 올림픽 때 그때 북한 선수단이 참여할 때 우리가 한 500만 달러, 53억 정도를 지원한 적이 있다. 근데 북한이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쪽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우리가 우회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IOC를 통해서 IOC가 지원하는 형태가 또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북한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이제 북한식 정치로 얘기하면은 통 크게 본인들이 내고 오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섣부르게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논의가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을 두고요. 이 두 인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만나보겠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초대 평양 대사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안 후보님께서 저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조금 전에 그 본인은 제가 당선되고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고 초대평양 대사에 대해서는 이야기 전혀 없이 박지원 대표 혼자 이러는 겁니까? 아우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지금 북한과 관계가 언제 개선되겠습니까? 어쩌면 수십 년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한 걸로 저는 아니, 알고 농담입니까? 있습니다. 네, 지난 대선 당시 토론회 장면이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언제 개선되겠냐, 수십 년 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당시 안철수 대선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은 대화 테이블이 차려질지 관심이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북관에서는 서로 엇갈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토론회 당시 안철수 대표의 대북관과 현재 대북관은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좀 선회를 해갖고 바른정당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강령, 그러니까 새롭게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당의 강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햇볕 정책을 넣을 건가 말 건가를 두고선 굉장히 두 당이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이 대북 문제가 빠져있게 된다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다른 정책적인 관점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이 급물살을 탈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네. 특히 이 대북적인 관점과 안보관을 중심으로 놓게 되겠을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햇볕 정책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접합점들을 어떻게 찾아나갈 수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한 대목이고 이걸 만약 제대로 그 타협점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은 일부에 있는 두 당의 인사들은 한쪽 당은 자유한국당으로 한쪽 당은 민주당으로 더 기울어갈 가능성들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말씀해주신 내용과도 연관이 되는 거고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영상과도 연관이 될 텐데 당시 영상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상황설이 불거졌던 박지원 의원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는 건가요? 이미 뭐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당을 만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하는 형태를 보면은 그냥 당대당 통합이 아니라 새로운 신당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양쪽 당에서 그 새로운 신당에 결합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안철수 대표가 같이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같이 통합하는 방식들로 갈 때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한 지금 이제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새로운 신당을 떨어져 나와서 만들겠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뭐 어제 11명 정도의 의원들의 이름이 공개까지 된 상황이니까 지금 뭐 합의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뭐 이 조정을 받든 아니면 스스로 조정을 하든 헤어지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개 정당이 이제 꾸려지는 모습을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통합신당 그리고 반대파가 만드는 신당 규모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통합신당이 좀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쪽에서 의미 있는 정당을 만들려면 교섭단체 구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 비례대표 문제를 정리해주지 않는다면 교섭단체 구성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박지원 전 대표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부분은 안철수 대표가 만약 비례대표 의원들을 정리해주지 않는다면 현재 자유한국당이 몸을 담으면서 바른정당이 활동해왔던 김연아 의원의 사례를 볼 수 있을 건데 이럴 경우에는 당이 굉장히 좀 혼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적은 통합신당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당에 당적을 두고 있으면서 실제 그 당을 해야 하는 행위들을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호남정당의 활동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일 거고 이게 어떤 부분에 발목을 잡게 되냐면 통합신당이 가져야 될 절대적인 목표는 만들자마자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국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악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좀 혼란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안철수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좀 논란이 됐던 게 이희호 여사 예방을 안철수 대표가 건너뛰었다 이러면서 호남과는 이제 선 긋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햇볕 정책의 군가를 평가하겠다. 햇볕 정책을 당에 이제 그 강령이나 이런 데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지금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이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호남만으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호남을 이른바 이제 호남에서 본인이 배척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국 정당화하는 방법들로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정치는 뭐 우리 마이너스 뺄셈의 정치를 얘기하지만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을 버리고 다른 데 얻으면 호남이 잃은 그 뺄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고 지금 현재 의원들의 정체성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서울 수도권에도 호남 지역 출향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호남 향후회가 뭐 이게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해병대 전후회만큼 끈끈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선거에서 그러면 호남에서 등을 돌릴 경우에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곳에 대한 대안이 마땅치가 않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머릿속에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간단히요. 네. 유승민 대표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저만 그렇게 보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얼마 전 신년 맞이해갖고 여론조사를 한번 다 기억하실 건데 거기 안철수 대표보다 유승민 대표의 여론조사가 월등히 높게 나왔고 차기 대권 지지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장 적합도에도 마찬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조급한 건 통합해서 신당을 만들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내년 지방선거가 목표가 아니라 사실은 3년 뒤 총선 그리고 그다음 대선이 목표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유승민 대표가 살아남고 안철수 대표가 죽을 수 있는 게임으로 갈 수 있다라면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조급할 수 있을 거고 따라서 최근에 유승민 대표가 보이고 있는 행보는 조금 통합에 천천한 시간을 가지고 가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두 정당이 속도전을 내면서 통합을 가고 있는 과정에 미묘한 신경전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북 대화는 물론이고요. 이 두 정당의 통합 과정에도 훈풍이 불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